펜타곤 33년 분석관이 미 의회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72시간 안에 미군이 멈춥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위원장은 비웃었고 로키드 마틴 출신 증인은 허풍이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꺼내든 기밀 해제 보고서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비밀 병기는 600년 전에 만들어진 24개의 기호였습니다. 비웃음으로 시작된 청문회의 충격적인 결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목격해버린 이상 조용히 은퇴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원 러셀 빌딩 216호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긴급 청문회장에 참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눈이 먼저 따가웠고 귀가 멍했죠. CSPAN 카메라 12대가 일제히 저를 향해 렌즈를 돌렸습니다. 워싱턴 정가 전체가 이 청문회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소환한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리처드 해밀턴 의원의 안건은 단 하나. 미국 방위산업의 한국 의존도 평가. 그리고 저 제임스 캐럴은 이 안건에 대해 33년간 펜타곤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걸고 증언할 참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자마자 오래된 가죽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앞에 놓인 마이크의 금속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빨간색 DCLASSIFID라는 도장이 찍힌 기밀 해제 문서. 이것이 오늘 이 청문회장을 뒤집어 놓을 폭탄이었습니다. 해밀턴 위원장이 의사봉을 탁 내리쳤습니다. 키가 190이 넘는 텍사스 출신 거구. 은발을 뒤로 넘긴 그의 눈빛은 언제나 상대를 내려보는 각도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캐럴 씨, 시작하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펜타곤에서 33년간 훈련받은 대로 단단하게 유지했습니다. 본 증인은 지난 3년간 수행한 기밀 프로젝트 오퍼레이션 블라인드 스팟의 핵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앞에 앉아있는 18명의 상원의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33년간 동아시아 산업기반 분석국장으로서 대통령 안보 브리핑에 참석했고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에서 군수 공급망 취약점을 분석해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린 사람. 그게 이 방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제임스 캐럴이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작년 8월에 실시한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청문회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SCNARIO, ALPHA-7KOREA, SUPPLI CHAIN, DISRUPTION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하여 한국의 반도체 및 군수 부품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다고 가정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붉은색 경고등이 타임라인을 따라 하나씩 켜지는 인포그래픽이었죠. 72시간 이내에 F-35 전투기의 핵심 항법 모듈 교체 부품이 고갈됩니다. 전 세계 배치된 F-35 중 38%가 지상에 묶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96시간이면 이지스 전투 시스템의 핵심 프로세서 재고가 바닥납니다. 태평양에 배치된 구축함 11척의 전투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져나갔습니다. 7일이면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THAAD와 패트리어트 체계의 핵심 반도체 예비 부품이 영이 되니까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청중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72시간 안에 미합 중국의 군사 시스템 85%가 정상 작동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펜타곤이 3번 반복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2초간의 정적. 아주 긴 2초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기관총처럼 터져 나왔죠. 해밀턴 위원장의 굵은 눈썹이 미간 위로 치솟았습니다. 그의 왼손이 의사봉을 움켜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캐럴 씨? 저는 대답 대신 화면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저희 33년 커리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왜 미국이 이 의존도를 줄일 수 없는지, 왜 중국이 400조 원을 쏟아붓고도 한국을 대체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곳에 있었습니다. 해밀턴 위원장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죽 의자가 거친 소리를 내며 뒤로 젖혀졌죠. 캐럴 씨, 쓸데없는 수사는 집어치우시오. 그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청문회장 전체에 메트로놈처럼 울렸죠. 한국, 우리가 주한미군 2만 8천 명을 주둔시키고 연간 45억 달러 이상의 방위비를 쓰면서 지켜주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반도체 몇 개 없으면 미군이 멈춘다. 내 30년 의정활동 중에 이렇게 황당한 증언은 처음 듣소. 방청석에서 웃음 섞인 소곤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밀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동료 의원들을 향해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인텔이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있고 TSMC를 애리조나에 유치했습니다. 이 나라가 한국 없이 못 돌아간다고 납세자들이 들으면 웃을 겁니다. 그의 옆에 앉아 있던 마이클 브레넌 의원이 즉각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메릴랜드 출신의 브레넌은 워싱턴에서 차이나오크로 불리는 인물이었죠. 날카로운 매 같은 눈매. 말을 할 때 입꼬리 한쪽만 올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표정이 상대방을 경멸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해 줬습니다. 캐럴 씨,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브레넌이 안경 너머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이토록 깊이 의존하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의 근본적 위협입니다.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TSMC가 위험하듯이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삼성이 위험합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전부 미국 본토로 가져오면 됩니다. 리쇼어링. 그게 답 아닙니까?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그 전에 해밀턴이 오른쪽 끝에 앉아 있던 민간 증인을 가리켰습니다. 파커 씨, 업계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그레고리 파커. 로키드 마틴에서 32년간 일한 뒤 부사장으로 퇴임한 인물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방산 로비의 핵심 인사로 워싱턴을 주무르고 있었죠.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는 자신감이 철철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합니다. 파커의 목소리는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일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 여유로움이었습니다. 예산을 주십시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3년 안에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대학이 있고, 세계 최고의 연구소가 있고, 세계 최고의 자본이 있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줬으니까 만드는 겁니다. 원천 기술은 전부 미국산입니다. 파커가 양복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탁자 위에서 빙빙 돌렸습니다. 여유의 표현이었죠. 한국 없이 못 산다는 건 과장입니다.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안보 위기, 그건 겁을 주려는 수사에 불과합니다.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저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라 첸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중국계 미국인. MIT에서 전기공학 박사를 받은 그녀는 의원들 중 유일하게 반도체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날카로운 눈매에 항상 데이터로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캐럴 씨, 제가 하나 짚겠습니다. 첸 의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워게임 시뮬레이션은 극단적 시나리오입니다. 한반도 전면전은 현실적으로 발생 확률이 극히 낮죠. 그리고 미국은 이미 전략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는 최악의 가정에 최악을 겹친 겁니다. 쇼킹한 숫자로 관심을 끌려는 건 아닌지 묻고 싶군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했죠. 하지만 그건 빙산의 꼭대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패트리샤 워런 의원이 마이크를 움켜잡듯 가져갔습니다. 오하이오 출신, 러스트벨트의 딸. 클리블랜드의 철강 공장에서 아버지가 일하다 다쳤고 그녀의 정치 인생 전체가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깃발 아래 세워져 있었습니다. 캐럴 씨, 워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당신이 33년간 펜타곤에서 보고서를 쓰는 동안 오하이오에선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시간에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못 만든다는 겁니까?
그녀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게 느껴졌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 의지만 있으면. 왜 미국을 깎아내리면서 한국을 띄우는 겁니까? 청문회장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18명의 의원, 6대의 카메라, 방청석의 기자단, 그리고 CSPAN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을 수백만 시청자. 저는 완전히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한 명의 동조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유리컵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33년간의 브리핑 경험이 표정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워런 의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미국인입니다. 미국이 한국 없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33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온 사람으로서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 위원회와 이 나라에 대한 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해밀턴이 손목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지루하다는 표시였죠. 요점만 말하시오, 캐럴 씨.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투자, 규모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였습니다. 파커 씨께서 예산을 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파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중국은 왜 실패했습니까? 파커의 만년필 돌리기가 멈췄습니다. 중국은 비펀드 1기, 2기, 3기를 합쳐 총 400조 원 이상을 반도체 굴기에 쏟아부었습니다. SMIC에만 수십조 원을 집중 투자했죠. 인력은 어떻습니까? 중국 공과대학 졸업생은 연간 470만 명입니다. 한국의 12배, 장비도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 만드는 EUV 노광 장비를 사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지만 그 전 세대인 DUV 장비로도 7나노까지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의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인력도 있습니다. 장비도 최소한의 기반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현재 중국 SMIC의 최선단 공정은 7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성과 TSMC는 이미 3나노를 양산하고 2나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400조 원을 투입하고도 말입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죠. 브레넌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의 날카로움이 살짝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건 EUV 장비 제재 때문 아닙니까? 미국이 수출을 막았으니까 못 따라오는 거지. 본질적인 차이는 아닐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의원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전부라면 ASML에서 같은 장비를 사는 인텔은 왜 삼성과 TSMC를 못 따라잡고 있습니까? 브레넌의 입이 멈췄습니다. 같은 EUV 장비입니다. 같은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같은 화학 약품을 씁니다. 그런데 같은 3나노 공정을 시도하면 한국이 14개월 만에 양산 수요를 잡는 것을 인텔은 아직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건 장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력의 규모도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청문회장의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비웃던 의원들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비웃음은 여전했지만 그 아래에 호기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캐럴 씨. 오른쪽 끝에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오코너 의원이었습니다. 버지니아 출신, 젠 해군 대령.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이지스 구축함을 지휘한 실전군인 출신이었죠. 다른 의원들이 정치적 수사를 날리는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겁니까? 돈과 인력과 장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한국에 있다. 네, 정확합니다. 오코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눈빛은 다른 의원들과 달랐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현장을 아는 사람 특유의 날카로운 탐색이었죠. 그 무언가가 뭡니까?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켰습니다. 등줄기에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이 말을 꺼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 앞에서 비겁해지는 건 33년간 데이터만을 신봉해 온 분석관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코너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밀 해제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의 한 페이지, 둥근 원과 직선, 네모난 기호들이 기하학적으로 배열된 그림. 제가 3년간의 조사 끝에 찾아낸 답은 돈도 기술도 인력도 아니었습니다. 해밀턴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브레넌이 팔짱을 꼈습니다. 파커가 만년필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세계 반도체, 조선, 방산을 지배하는 비밀 병기는 600년 전에 만들어진 24개의 기호였습니다. 1초, 2초, 3초. 해밀턴이 먼저 터졌습니다. 콧방귀에 가까운 허탈한 웃음이었죠. 뭐라고? 브레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캐럴 씨, 지금 진심입니까? 파커가 만년필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뒤로 젖혀졌습니다. 33년간 펜타곤에 있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은퇴하시길 잘하셨군요.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번쩍였죠. 하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반응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웃으면 비웃을수록 제가 보여줄 증거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테니까요.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웃으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잠시만 제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한국의 해군 조선소와 반도체 팹에서 목격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IA 언어분석팀이 작성한 기밀 보고서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해밀턴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 뒤에도 웃으실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이 증인석을 떠나겠습니다. 청문회장의 웃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해밀턴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는 33년간 펜타곤에 있었던 사람이 허튼 소리를 하러 이 자리에 왔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시오. 해밀턴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니었죠. 경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서류를 덮고 화면을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청문회장을 둘러봤습니다. 18명의 의원, 카메라 뒤에 수백만 시청자,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 중계를 보고 있을 한국의 엔지니어들. 그 엔지니어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자신들이 매일 숨 쉬듯 사용하는 그것이 이 행성에서 가장 무서운 산업 병기라는 사실을 3년 전 저도 몰랐으니까요. 3년 전 여름, 저는 한국행 군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퍼레이션 블라인드 스팟. 표면적으로는 동맹국 군수산업기반 실태 평가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과연 미국의 전략적 자산인지 아니면 대체 가능한 부품인지를 판단하라는 게 국방장관의 직접 지시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가능하다. 그게 펜타곤 33년차 분석관의 확신이었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은 결국 우리가 키워준 나라이고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첫째 날, 그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 한국 해군 이지스급 구축함 건조 현장이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조선소는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길이 600m가 넘는 초대형 도크가 3개. 그 안에 거대한 회색 강철 덩어리들이 레고 블록처럼 쌓여 있었죠. 바다 냄새와 용접 불꽃의 매캐한 연기가 헬기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캐럴 국장님, 저쪽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4번함 건조 도크입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해군 중령이 소리쳤습니다. 헬기 소음 때문에 거의 고함에 가까웠죠. 착륙 후 저는 안전모와 형광조끼를 입고 도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잃었습니다. 63빌딩보다 긴 170m짜리 전투함이 뼈대를 드러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외피가 완성되지 않아 내부 구조가 훤히 보였는데 그것은 복잡함 그 자체였습니다. 수만 개의 배관이 혈관처럼 뻗어 있고 수십 킬로미터의 전선 다발이 신경계처럼 함체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함정 한 척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현장 총괄 김상무가 안전모 끈을 고쳐매며 물었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눈과 주름이 깊게 패인 바다와 쇠를 동시에 다뤄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항공모함이 600만 개 정도라고 들었으니
구축함이면 200만 개 정도? 480만 개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80만 개요? 구축함이 항공모함 부품의 80%나 됩니까? 이지스 시스템이 들어가니까요. 전투 체계, 레이더, 미사일 발사 시스템, 전자전 장비. 일반 구축함의 3배가 넘는 전자 장비가 170m 안에 전부 들어갑니다. 그가 도크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용접선 하나를 따라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480만 개가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허용 오차는 김 상무가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한 숫자가 아니었죠. 함체 블록 접합 부 허용 오차 1.5mm, 압력선체 용접 오차 0.3mm, 0.3mm라고요? 네. 수심 수백 미터에서 수만 톤의 수압을 버텨야 하는 부분입니다. 0.3mm가 벌어지면 그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전투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끝입니다. 저는 도크 안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170m짜리 강철 괴물, 480만 개의 부품, 0.3mm의 오차. 이 3가지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미국 해군 조선소와 비교해봐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같은 이지스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을 만드는 미시시피주 잉걸스 조선소를 떠올리고 있었죠. 비교하시면 저희가 좀 민망합니다. 김 상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뭐가 민망합니까? 알레이버크급 한 척 건조에 5년 걸리죠. 저희는 세종대왕급을 3년 안에 진수시킵니다. 부품 수는 저희가 더 많은데도요.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잉걸스 조선소의 공정 지원 문제는 펜타곤에서도 골칫거리였습니다. 납기를 못 맞추는 미국 조선소와 계약보다 빨리 끝내는 한국 조선소. 같은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는데 속도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김 상무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쪼갭니다. 쪼갠다고요? 네. 함정을 420개의 블록으로 나눕니다. 각 블록을 별도의 라인에서 동시에 만들고 마지막에 도크로 가져와서 조립합니다. 저희는 그걸 메가 블록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도크 한쪽에 쌓여있는 아파트 3층 높이의 강철 덩어리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블록 하나가 80톤에서 300톤까지 나갑니다. 저걸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고 용접으로 이어 붙입니다. 300톤짜리 쇠덩어리를 내려놓는데 오차가 1.5mm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쇠는 온도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여름과 겨울의 길이 차이만 수 센티미터가 넘죠. 그런데 1.5mm 오차로 420개를 조립한다. 미국 잉걸스 조선소의 블록 접합 오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4mm에서 6mm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 상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랑도 비하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죠. 저희 3배에서 4배. 같은 이지스함을 만드는데 정밀도가 4배 차이. 이건 장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크레인은 비슷한 걸 씁니다. 용접 장비도 같은 회사 제품이죠. 그러면 뭐가 다른 겁니까? 김 상무,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장비를 써도 이 정밀도가 나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장비보다는 사람이죠. 저희 용접공들은 도면을 보면 머릿속에서 3D로 펼쳐집니다. 이 배관이 저쪽으로 꺾이면 3m 뒤에서 케이블 트레이랑 간섭이 생기겠구나 하는 감각이 있어요. 480만 개의 부품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조감하는 능력이랄까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김 상무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크 위로 보이는 파란 하늘에서 답을 찾는 것처럼.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저희는 어릴 때부터 복잡한 걸 쪼개고 조립하는 데 익숙하니까요. 뭐랄까, 밥을 먹고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현장 베테랑의 경험담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죠. 하지만 그 말, 쪼개고 조립하는 데 익숙하다는 표현은 제 머릿속 어딘가에 모처럼 박혀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반대의 세계로 이동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거제 조선소가 강철과 불꽃의 세계였다면 이곳은 빛과 침묵의 세계였습니다. 방진복을 입는 데만 20분이 걸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우주복 같은 옷을 뒤집어 쓰고 에어샤워, 부스에서 강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피부 각질 하나, 머리카락 한 올도 용납되지 않는 곳.
클린룸의 청정도는 우주 정거장보다 1000배 깨끗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축구장 30개를 이어붙인 것 같은 광활한 공간. 천장에는 수천 대의 웨이퍼 이송 장치가 레일을 타고 유령처럼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노란빛 조명 아래 수조 원짜리 장비들이 신전의 기둥처럼 도열해 있었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계들의 낮은 진동만이 바닥을 통해 발바닥으로 전해져 올 뿐이었습니다. 여기가 3나노 GAA 공정 라인입니다. 안내를 맡은 이수석 엔지니어가 유리창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3나노라면 머리카락 굵기의 몇 분의 1입니까? 약 25,000분의 1입니다. 원자 15개 정도를 나란히 놓은 두께죠.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원자 15개. 그건 인간의 손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트랜지스터가 몇 개 들어갑니까? 최신 모바일 프로세서 기준으로 손톱만 한 칩 하나에 약 200억 개입니다. 200억 개의 스위치가 3나노 두께의 층 위에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배열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제 위치를 벗어나면 칩 전체가 불량이 되죠. 수율은 어떻습니까? 현재 양산 수율 87% 이상입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입수한 인텔의 내부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3나노 공정에서 인텔의 수율은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TSMC도 80%대를 겨우 넘긴 수준이었죠. 실례지만 같은 장비를 쓰는 인텔의 수율은 아시죠? 이수석이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답 대신 미소. 그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저는 이수석에게 물었습니다. 이수석, 솔직히 알고 싶습니다. 같은 ASML 장비, 같은 실리콘 웨이퍼, 같은 화학약품. 뭐가 다릅니까? 이수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램프업 속도입니다. 램프업? 새로운 공정을 도입한 후 양산 수율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공정을 처음 돌리면 분량이 90% 이상 나옵니다. 거기서 변수를 하나씩 잡아가면서 수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램프업인데 이게 결국 승부처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빠릅니까? 3나노 공정 기준으로 저희는 양산 수율 80%를 14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경쟁사는? 이수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TSMC가 18개월, 인텔은 아직 달성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개월 대 18개월. 4개월의 차이.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반도체 산업에서 4개월은 수조 원의 매출 차이를 만듭니다. 선점한 쪽이 시장을 먹고 늦은 쪽은 가격 경쟁에 말려들죠. 그 속도의 비밀이 뭡니까? 밤새 일하는 겁니까? 이수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램프업은 체력전이 아닙니다. 3나노 공정에는 변수가 3000개 이상 있습니다. 온도, 압력, 가스 유량, 노광 시간, 에칭 깊이. 이 변수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하나를 바꾸면 다른 10개가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3000개의 변수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다변수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걸 더 빨리 풉니까?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결정적인 테스트를 떠올렸습니다. 청문회장의 스크린을 바꿨죠. 위원장님, 여기서 제가 직접 설계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JOINT-TCHNICAL, EVALUATION, 23에 7이라는 기밀 해제 도장이 찍힌 보고서 표지가 떴습니다. 저는 한국 체류 기관 중 한미합동기술평가를 직접 설계하고 참관했습니다. 양국에서 동일한 조건의 엔지니어 팀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팀 삼성전자와 하나오션에서 차출한 엔지니어 8명, 평균 경력 11년. 미국팀 인텔과 잉걸스 조선소에서 차출한 엔지니어 8명, 평균 경력 13년. 학력은 MIT, 칼텍, 조지아텍 출신으로 미국팀이 오히려 우위였습니다. 과제는 동일했습니다. 고의로 결함을 삽입한 3나노 공정 데이터셋에서 불량 원인 7개를 찾아내고 최적 공정 조건을 재설계하시오. 해밀턴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군인 출신은 아니지만 경쟁이라는 단어에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소? 저는 숫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국팀 완료 시간 4시간 12분. 불량 원인 7개 전부 정확히 식별. 재설계 공정의 시뮬레이션 수율 91%. 잠시 멈추고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미국팀 완료 시간 19시간 47분. 불량 원인 7개 중 5개 식별.
나머지 2개는 시간 내 미발견. 재설계 공정의 시뮬레이션 수율 73%. 청문회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4시간 대 19시간. 거의 5배의 속도 차이. 파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죠. 만년필은 어느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로라 첸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표본이 8명씩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걸 일반화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 일화입니다. 물론입니다. 의원님. 이 테스트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설명을 붙이기 위해 CIA 언어분석팀에 별도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해밀턴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CIA? 반도체랑 CIA가 무슨 상관입니까?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새로운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표지에는 CIA, DIREC, TORAT, OFSCINC, and TCHNOLOGY라는 글자와 함께 OPERATION, ROSETTA, LINGUISTIC, ARCHITCTURE, AND, INDUSTRIALCOGNITIVE, PERFORMANC라는 기밀 프로젝트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퍼레이션 로제타, 로제타석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열쇠가 되었던 그 돌. 저는 한국의 산업 지배력을 해독하는 열쇠를 찾아달라고 CIA에 요청했고, 그들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답을 찾아왔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CIA 언어분석팀은 세계 주요 산업국가 12개국의 엔지니어, 인지 능력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문제 분해 속도, 패턴 인식 능력, 복잡계 최적화 능력, 그리고 공간 지각 능력, 4개 지표를 측정했죠. 화면에 12개국의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엔지니어의 평균 종합 점수를 100으로 놓았을 때 독일 104, 일본 108, 대만 112점, 그리고 한국은 137이었습니다. 첸 의원의 펜이 멈췄습니다. 137이라고요? 2위와도 25점 차이입니까? 네. 그리고 이 격차는 특히 문제 분해 속도와 공간 지각 능력에서 극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저는 다음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문제 분해 속도, 즉 복잡한 문제를 최소 단위로 쪼개는 능력에서 한국은 미국의 1.6배, 공간 지각, 즉 2차원 도면을 보고 3차원 구조를 머릿속에서 재구성하는 능력에서 한국은 미국의 1.8배였습니다. 청문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레넌 의원이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CIA가 왜 이런 분석을 합니까? 이건 교육학이나 심리학의 영역 아닙니까? 의원님, CIA에는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산업 능력을 분석하는 과학기술국이 있습니다. 적을 알기 위해선 아군도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팀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인지 능력이 왜 비정상적으로 높은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 청문회의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 시스템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살인적인 입시 교육이 엔지니어의 두뇌를 단련시켰을 거라고 가정했죠. 하지만 같은 수준의 입시 경쟁을 하는 일본과 중국의 점수는 한국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 다음은 유전적 요인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 엔지니어의 점수는 한국 본토 엔지니어보다 15점이나 낮았습니다. 같은 유전자인데 환경이 바뀌니 점수가 떨어진 겁니다. 유전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뜻이죠. IQ도 배제했습니다. 한국의 평균 IQ는 세계 상위권이지만 일본과 대만도 비슷합니다. IQ로는 25점 격차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 장 넘겼습니다. 그래서 CIA 분석팀은 마지막 남은 변수를 조사했습니다. 12개국 엔지니어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지 않으면서 한국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차이점. 그것은 언어였습니다. 해밀턴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짐작한 듯한 표정이었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자 체계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3개 주요 문자들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알파벳, 한자, 히라가나, 아랍 문자, 키릴 문자, 그리고 한글. CIA 분석팀 수석인 매튜 와이즈 박사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어의 문자 체계인 한글은 세계의 모든 주요
문자 중 유일하게 알고리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의 인지 훈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 훈련 효과는 산업 현장에서의 문제 분해 및 시스템 설계 능력으로 직접 전이된다. 청문회장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아까처럼 여유로운 웃음이 아니라 어딘가 불편한 웃음이었습니다. 해밀턴이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캐럴 씨, 아까 말한 600년 된 기호가 이겁니까? CIA 보고서에 문자 이야기가 나온다고? 네, 이 위원장님.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반도체를 잘 만드는 이유가 글자 때문이라는 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해밀턴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끝난 뒤에도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아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설명해 보시오.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한글의 구조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영어의 알파벳은 1차원입니다. S, T, R, U, C, T, U, R, E.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나열합니다. 자음과 모음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없습니다. A는 어떤 단어에서 A로, 어떤 단어에서는 E로, 또 어떤 단어에서는 A로 발음됩니다. 불규칙의 바다입니다. 한자는 더 심합니다. 5만 개 이상의 글자를 개별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쇠라는 글자와 호라는 글자 사이에 체계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순수한 암기의 문자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화면에 한글 자모를 띄웠습니다. 기억이라는 자음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획을 하나 더하면 키읔이 됩니다. 발음이 세지는 겁니다. 또 획을 더하면 기역 쌍기역이 됩니다. 이것은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고리즘입니다. 기본 모듈의 규칙을 적용하면 파생 모듈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구조. 현대 프로그래밍에서 객체 지향 설계를 할 때 쓰는 상속이라는 개념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오코너 의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잠깐, 그러면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만 알면 조합으로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정확합니다. 의원님. 24개의 기본 부품으로 1172개의 완성된 글자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화면에 한글 글자 하나를 크게 띄웠습니다. 한이라는 글자를 보십시오. 위에 히읗, 가운데 아, 아래 니은. 3개의 부품이 위, 가운데, 아래로 적층되어 하나의 모듈을 이룹니다. 영어는 옆으로 나열합니다. 1차원이죠. 하지만 한글은 위아래로 쌓습니다. 2차원, 아니 3차원적 조립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반도체의 3D 낸드 플래시에서 셀을 수직으로 쌓는 적층 공정과 조선소에서 블록을 입체적으로 조립하는 모듈 공법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청문회장의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코너 의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글자를 쓸 때마다 이 조립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매일, 매 순간, 5천만 명 전원이 600년 동안. 예상대로 로라 첸 의원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캐럴 씨, 그녀의 목소리는 수수용 메스처럼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흥미로운 이론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지적하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건 상관관계입니다.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첸 의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롭게 따졌습니다. 한국인이 한글을 쓰고 한국인이 반도체를 잘 만든다. 이 두 사실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해서 한글 때문에 반도체를 잘 만든다고 결론 짓는 건 논리적 비약입니다.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익사 사고가 동시에 증가한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이 익사를 유발한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한 반박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다시 첸 의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훌륭한 지적입니다, 의원님. 저는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CIA 분석팀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3가지 검증을 추가로 수행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한국계 미국인 통제 실험입니다. 같은 유전자, 같은 민족이지만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한국계 미국인 엔지니어 집단을 측정했습니다. 결과, 문제분의 속도는 한국 본토 엔지니어의 72% 수준이었고, 미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글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국인은 한국인 특유의 인지, 우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전이 아니라 문자 사용 환경이 변수라는 뜻입니다. 첸 의원의 펜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를 하고 있었죠. 두 번째, 역사적 패턴 검증입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1960년대를 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의 문맹률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백성 누구나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도 한글 교육만은 유지됐고 1960년대에 이미 성인 문맹률이 사실상 0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도의 문맹률은 72%, 이집트 74%, 브라질 40%, 심지어 중국도 33%였습니다. 이 나라들에게 아무리 기술 매뉴얼을 넘겨줘도 읽을 수 있는 인력풀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5천만 국민 전원이 매뉴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문자로. 저는 여기서 결정적인 에피소드를 꺼냈습니다. 1970년대 포항제철 건설 당시의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공장 사진이 떴습니다. 일본 신일본제철이 기술 이전을 하면서 수천 페이지짜리 일본어 기술 매뉴얼을 넘겨줬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한국인들이 이걸 소화하는데 최소 1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국 기술자들은 매뉴얼을 3일 만에 전부 읽었습니다. 읽은 게 다가 아니었죠. 매뉴얼에서 오류 17개를 찾아내서 일본 기술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3일 만에 오류를 찾아냈다고요? 오코너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놀라움이 묻어 있었죠. 네. 그리고 이것은 포항제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이 64K 디램을 개발할 때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양산 수율 도달에 5년이 걸릴 거라고 예측했지만 삼성은 10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첫 유조선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의 분석가들은 한국이 조선업에서 성공할 확률을 5% 이하로 봤습니다. 50년간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입니다. 외부에서 기술이 들어오면 한국인들은 비상식적인 속도로 그것을 분해하고 이해하고 재조립합니다. 매번 예외 없이. 저는 첸 의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의원님, 상관관계가 50년간 100%의 확률로 반복된다면 그건 이미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첸 의원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려다 멈춘 것이 아니라 생각에 빠진 표정이었죠. 세 번째, 표준화 적응 속도 비교입니다.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가 새로운 산업표준을 발표하면 그것을 자국 산업에 적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국가별로 비교했습니다. ISO 9001 기준 독일 평균 14개월, 일본 11개월, 미국 16개월, 한국은 7개월이었습니다. 방산 분야는 더 극적입니다. 나토 호환 규격 인증에서 한국은 평균 달성 시간이 유럽 국가들의 절반도 안 됩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계약 체결 후 3개월 만에 첫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는 납기만 4년이었죠. 워런 의원이 처음으로 입을 다물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미국 노동자가 못 만든다는 겁니까? 라며 감정적으로 반발하던 그녀가 지금은 숫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오코너 의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럴 씨, 당신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시스템이 한국인의 두뇌에 복잡한 것을 쪼개고 조립하는 인지 회로를 설치했고 그 인지 회로가 반도체, 조선, 방산 등 복잡계 제조업에서 압도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겁니까? 네, 의원님.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400조를 쏟아부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자를 쓰는 14억 인구에게 아무리 돈을 줘도 한글이라는 인지, 운영체제가 없으면 한국의 램프업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해밀턴이 처음으로 반박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비웃음도 경멸도 아닌 불편한 진지함이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된 지 2시간이 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의 공기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비웃음과 야유가 지배하던 공간에 긴장감과 불편한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파일맨 아래에 끼워 놓은 빛바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발견한 게 아니었죠.
처음부터 이 순간을 위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밀턴이 손목시계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패트릭 캐럴 상병은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참전 용사 이야기는 어떤 정치적 입장과도 무관하게 경의를 받는 주제였죠. 할아버지는 장진호 전투의 생존자였습니다. 영하 40도의 고원에서 중공군 12만 명에 포위된 해병 1만 5천 명 중 한 사람이었죠. 할아버지는 그 전투에서 양쪽 발가락 3개를 동상으로 잃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3년간 펜타곤에서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온 분석관의 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죠. 할아버지는 생전에 한국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기억은 그분에게 평생의 악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딱 한 번, 제가 펜타곤에 입사하던 날 저를 불러 앉히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제임스, 내가 국방부에서 아시아를 담당한다며? 그러면 하나만 기억해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절대 얕보지 마라. 왜요, 할아버지? 장진호에서 후퇴할 때였다. 우리가 지나간 마을은 전부 잿더미였어. 집도 없고 밥도 없고 옷도 없었지. 그런데 말이다. 할아버지의 눈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고. 제 기억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더라. 난 처음에 놀이를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고 있었어. 선생님이 부서진 학교 담벼락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야. 폭격이 끝난 지 반나절도 안 된 땅이었어. 포탄 자국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고 시체가 옆에 있었어. 그런데 그 아이들은 울지 않았어. 떨지도 않았어. 그냥 흙바닥에 앉아서 진지하게 글자를 쓰고 있었어.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다르다. 모든 걸 잃어도 이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저는 봉투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파란 종이, 구겨진 자국이 수십 번 접혔다. 펼쳐진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에 70년 넘게 넣어두셨더군요. 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주민했습니다. 작고 삐뚤삐뚤한 글씨,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70년간 이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읽지 못하셨죠. 하지만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한국 아이가 건네준 것이라는 것만 알고 계셨으니까요. 3년 전 한국 현장 조사를 갔을 때 통역관에게 부탁해서 이 편지를 처음 번역했습니다. 저는 번역문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고마운 미국 군인 아저씨, 우리 마을이 불타서 이제 집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글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글자를 알면 무엇이든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저씨가 다시 오실 때 우리 마을은 반드시 다시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꼭 다시 와주세요. 청문회장이 정막에 잠겼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글자를 알면 무엇이든 다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1950년 전쟁터의 아이가 한 말입니다. 선생님에게 배운 말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600년 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며 품었던 철학과 정확히 같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종이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종이 위에 삐뚤삐뚤한 글자를 보십시오. 이것이 한글입니다. 전쟁 중에 폭격 직후에 잿더미 위에서도 아이가 배울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자. 하지만 동시에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고 전투함을 건조하고 전 세계 산업 표준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는 시스템 사고를 두뇌에 설치하는 가장 강력한 문자. 워런 의원이 안경을 벗고 눈시울을 눌렀습니다. 아까까지 미국 노동자를 깎아내리지 마라고 외치던 그녀가 지금은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아이, 잿더미 위의 교실. 그것은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오코너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걸프전 이지스함 함장의 목소리였죠. 캐럴 씨, 나는 해군에서 30년을 복무하며 한국 해군과 수십 차례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매번 느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오늘 당신 증언을 듣고 나서야 그게 뭐였는지 알겠습니다. 뭐였습니까, 의원님? 같은 작전 명령서를 주면
한국 해군은 우리보다 항상 두 수를 먼저 읽었습니다. 복잡한 다국적 합동, 기동 훈련에서 한국 함정이 항상 가장 먼저 진영을 완성했어요. 저는 그게 훈련량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들은 작전 명령서를 읽는 방식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전체를 쪼개서 읽고 동시에 재조립하는 방식. 당신이 말한 그 인지 회로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걸 저는 30년간 보고도 몰랐던 겁니다. 오코너의 발언이 끝나자 청문회장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워런 의원이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눈가가 아직 붉었습니다. 캐럴 씨, 저는 아까 당신에게 무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살아야 한다는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여주신 것은 돈과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역에서 한국이 600년간 앞서 있다는 것도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해밀턴 위원장은 팔짱을 낀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라 첸 의원은 메모장을 응시한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면 오늘의 증언은 감동적인 일화로 끝나고 말 겁니다. 정책은 바뀌지 않겠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로라 첸 의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을 덮고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서류가 아닌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캐럴 씨. 그녀의 목소리에서 아까의 메스 같은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공학자 특유의 건조한 정직함만 남아 있었죠. 저는 MIT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했습니다. 반도체 설계로 박사를 받았고 실리콘밸리에서 8년간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청문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가장 강력한 논리적 반박자였던 첸 의원이 무슨 말을 할지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아까 제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당연한 지적이었고 지금도 그 원칙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통제 실험 데이터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유전자, 같은 민족인데 한글을 쓰지 않으면 인지 우위가 사라진다. 이건 유전도 교육도 아닌 문자 사용 환경이 변수라는 뜻입니다. 첸 의원이 메모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계산해 봤습니다. 한국인이 하루에 글을 읽고 쓰는 평균 시간을 3시간으로 잡으면 20세까지 약 2만 시간입니다. 2만 시간 동안 모듈 분해와 3차원 조립을 반복하는 겁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을 2배로 초과하는 훈련량이죠. 그녀가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때 늘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같은 문제를 주면 그들이 항상 저보다 먼저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저는 그게 야근을 많이 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첸 의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들은 야근을 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20년간 선행학습을 하고 온 거였군요. 청문회장에서 낮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수긍의 웃음이었죠. 캐럴 씨, 당신의 인과관계 증명이 완벽하다고는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것도요. 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웠던 벽이 금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브레넌 의원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차이나 오크, 아시아 전체를 불신하는 이 남자가 마지막 반격을 날릴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브레넌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정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침묵의 항복. 30년간 아시아를 경계해온 매의 눈이 오늘 처음으로 감겼습니다. 청문회장에 남은 건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리처드 해밀턴 위원장. 그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텍사스 출신의 거구, 군사위원장 12년 차, 미국 방위산업 예산의 최종 결정권자.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캐럴 씨. 해밀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고 무겁고 천천히. 나는 텍사스의 목장에서 자랐소.
아버지에게 배운 건 두 가지요. 소를 다루는 법, 그리고 허풍을 구별하는 법. 청문회장이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오늘 자네 이야기를 2시간 넘게 들었소. 솔직히 처음에는 허풍이라고 생각했소. 600년 된 글자가 반도체의 비밀이라니 텍사스 바에서 했으면 맥주잔이 날아왔을 이야기요. 낮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거대한 체구가 마이크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죠. 나는 72시간이라는 숫자를 무시할 수 없소. 480만 개의 부품을 0.3mm로 조립하는 기술을 무시할 수 없소. 4시간과 19시간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소. 그리고 무엇보다 해밀턴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글자를 가르치던 그 나라를 무시할 수 없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해밀턴이 의사봉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었죠. 마치 그 무게를 느끼는 것처럼. 캐럴 씨, 질문 하나만 하겠소. 예,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청문회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시오로 시작한 이 청문회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공격에서 질문으로, 거만에서 겸손으로. 그 전환이 이 청문회의 진짜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증인석에서 일어서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18명의 의원을 한 사람씩 눈으로 마주했습니다. 저는 33년간 블라인드 스팟, 즉 사각지대를 찾는 일을 해왔습니다. 적국의 약점, 동맹국의 취약점, 우리 군수 체계의 허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한국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3년간 놓치고 있었던 가장 큰 블라인드 스팟이 있었다는 걸요. 저는 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도와줘야 할 나라, 지켜줘야 할 동맹, 기술을 이전해줘야 할 후발주자. 그것이 70년간 워싱턴의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보여준 워게임 시뮬레이션, 이지스함 정밀도 비교, 엔지니어 테스트 결과, CIA 인지 능력 데이터가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우리의 방위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투기의 두뇌를 만들고 우리 군함의 심장을 공급하고 우리가 5년 걸리는 것을 3년 안에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뿌리는 600년 전에 설계된 24개의 기호,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 편지를 쓴 아이는 아마 1940년대 생일 겁니다. 살아 계시다면 80대가 넘었겠죠. 그 아이가 자라서 무엇이 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엔지니어가 되어 반도체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용접공이 되어 배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되어 다른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글자를 알면 무엇이든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던 그 아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문회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위원장님이 물으셨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청문회장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죠. 한국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해밀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한국의 기술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그들을 압박하지 마십시오. 리쇼어링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산업을 빼앗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해 행위입니다. 대신 그들이 왜 강한지를 연구하십시오. 24개의 기호가 어떻게 5천만 명의 두뇌를 시스템 설계자로 만들었는지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교훈을 미국의 교육에 적용하십시오. 복잡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쪼개는 능력, 쪼갠 것을 규칙에 따라 재조립하는 능력, 부분을 보면서 동시에 전체를 조감하는 능력. 이것은 한국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증명한 것은 이 능력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문자로 저는 마지막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33년간 세계의 군사력과 산업력을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을 받고 일본의 품질 관리를 받고 이스라엘의 혁신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자원 제로.
식민 지배 35년. 전쟁으로 전 국토가 잿더미. 그런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 반도체를 지배하고 세계 바다를 장악하고 세계가 줄 서서 무기를 사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입니다. 600년 전에 시작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호흡의 국가 설계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청문회장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밀턴 위원장이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탁자를 내리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캐럴 씨. 예, 위원장님. 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직접 브리핑할 수 있겠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경례했습니다. 펜타곤에서 33년간 해온 것처럼. 탁. 의사봉이 내려왔습니다. 본 청문회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죠. 저는 증인석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 안주머니의 편지가 심장 위에서 따뜻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아이의 나라는 정말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니, 다시 일어선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의 정점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글자를 알면 무엇이든 다시 만들 수 있다. 70년 전의 약속이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33년 분석관이 미 의회를 침묵시킨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이 세계가 두려워하는 산업 병기였다는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세상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